며느리가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창피해요. 그 순간 40년간 생선 장사로 모든 걸 희생한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비린내에 절어 살았어요. 부산 점포시장에서 생선 장수로 40년간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손자 진우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 전화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만데 남에게 줘요. 며느리는 결혼식비는 내라면서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시장에서 일하셔서 사돈 떼기 불편해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난리 났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세고 이명자라고 합니다. 부산 점포시장에서 평생을 생선 장사로 살아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비린내가 배어 있고 제 옷에서도 생선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할 여유도 없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서 아들 준석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준석아, 엄마가 비록 못 배워서 이런 일 하지만 너만큼은 좋은 사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번 돈으로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도 처음엔 저를 잘 대해줬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제 고생이 보답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손자 진우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제 평생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진우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달 용돈도 보내고 명절 때마다 손수전을 붙이고 과일도 준비해서 아들 가족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식상 하는 말이었고 표정도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손자 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점점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전화해도 바빠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진우와 통화하려고 해도 학원 가야 해서요라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그냥 제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손자 진우도 저를 어색해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네,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대답은 하지만 예전처럼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차가운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할머니를 멀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벽에 걸린 아들 가족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도, 제가 흘린 땀도 결국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가락이 터져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그 모든 고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비록 비린내 나는 인생 살아도 아들 가족만큼은 좋은 길로 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에 제게 찾아올 충격적인 소식을요. 그 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척 언니인 정숙 언니였어요. 명자야, 축하한다. 손자 결혼한다면서? 언제야? 그 순간 제 손에서 고등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보면서도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손자 결혼식 말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번 달에 한다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명자야, 혹시 몰랐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으며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네,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안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그런데 왜 나만 모르고 있었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첫 돌잔치 때 제가 준비한 한복을 입고 웃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손잡고 같이 걸었던 기억들,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도 남들을 통해서 듣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하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연아, 진우가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누가, 친척 언니가 알려주더구나. 나만 몰랐나 보네.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연의 대답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아직 확실하지 않다니요. 수연아, 정말 나한테만 숨기려고 했던 거니? 왜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변명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라도 알려줘. 언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니? 나도 준비해야지.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결혼식은 조용히 하려고 해요. 가족들만요. 가족들만? 나도 가족이잖아. 내가 진우 할머니인데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당연히 가족이죠. 하지만 수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손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그런데 정작 그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연아. 네.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데? 결혼식 말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나 사돈댁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 시선 받으시는 것보다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체면을 생각해서라고요? 아니면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겠죠. 그럼 진우는 뭐라고 하던? 진우도 어머니 마음 다치실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진우도 동의했다는 말에 저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아이도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였나요? 그래, 알겠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니, 결혼식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이름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돈은 내라고요?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께서 돈을 안 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손자 결혼에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네 남편 준석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40년 넘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제 아들도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알겠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는 오지 말고 돈만 내라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인가?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손가락이 터져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비린내 나는 지폐를 차곡차곡 모은 그 돈. 통장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돈도, 이 집도, 내 모든 게 다 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나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확실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절대 아들 부부에게 가지 않도록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적었어요. 이 돈은 내 피땀으로 번 거다. 나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줄 이유는 없어. 변호사도 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손자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가게 상인들이 오늘 손자 결혼식 아니냐? 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그런가 보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손자가 행복해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이구나. 그렇게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응, 준석아. 웬일로 전화했니? 엄마 결혼식 못 오셔서 아쉬웠어요. 이게 소규모로 가족들만 하다 보니깐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아쉬웠다고요? 제가 못 간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무슨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엄마, 준석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다고? 뭐가? 수연이가 지인 보증을 잘못 써서요. 그 사람이 잠적해버렸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길래? 2억 정도요. 엄마, 이러다가 우리 정말 끝장나요. 2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도 그 정도였거든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석아. 네, 엄마. 그게 천벌이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이는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천벌이라고 했어.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니 이제 너희가 망신당할 차례가 된 거지.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40년 넘게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해해 달라고요? 준석아, 나도 이해 못하겠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말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인정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준석아, 엄마한테 할 말이 더 있니? 엄마, 정말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절망적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아, 엄마가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손자 결혼식에 부르지 않는 자식은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준서가 엄마 말 잘 들어도 나는 이제 너희와 남이야. 엄마, 그리고 손자한테도 전해줘.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할머니 없는 셈 치고 살라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준서가 너희가 내 체면을 짓밟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너희 체면이 무너지는 거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피땀이야. 그걸 너희가 가질 자격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사본을 준석이에게 보냈어요. 아들이 직접 확인해 봐야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준석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사회에 기부한다고요? 그래, 확인했니? 엄마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만데 남에게 줘요.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효자인 척하더니 돈 때문에 어머니를 미쳤다고 하는군요. 준서가 네 본 모습이 이거였구나. 엄마, 그 결정 당장 취소하세요. 안 해.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여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일상이 이제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이상하게도 혼자인 것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나 봐요. 명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별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별일이 없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손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유언장 쓰셨다고. 역시 아들이 진우에게 말했나 보네요. 아마 할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썼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할머니가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야, 진우야. 너도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 맞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는 정말 시장에서 생선 파는 촌스러운 할머니니까. 할머니, 진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 이제 할머니 없는 셈 치고 살아. 그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진우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를 위해서 말이야. 할머니,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전해줘. 2억이든 3억이든 할머니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힌 글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아.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줄 이유는 없지.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서 치킨을 사서 혼자 맥주 한 잔을 했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는 벽에 걸린 나의 손자 진우 사진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준석이와 수연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대신 음악을 크게 틀어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옛날 가요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그들이 돌아갔나 봐요. 조용해졌거든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여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느라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체면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나를 찌른 너희들. 이제 그 칼날이 너희에게 돌아간 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체면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들 가족이 부끄러워했던 그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69세 이명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름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이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